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대선 얘기하기 전에 현 전국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말겠다 조금 탄핵하겠다 그랬다가 좀 며칠 늦췄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탄핵을 하도 민주당이 많이 걸어가지고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어요. 뭐요? 궁예식 예방적 탄핵은 안 된다. 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상설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예. 원래 즉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특검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것 같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탄핵이라는 절차도 그렇고 웬만한 형사 절차도 그렇고 할 것 같다 때문에 거는 건 약간 좀 이상해요. 예. 나 예를 들어 이걸 서류를 들고 가가지고 나중에 헌재에 가가지고 예. 왜 탄핵했어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안 할 것 같아서 26일 날 탄핵했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같은 데도 나오고 궁예가 너는 마군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 머리를 깨겠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 지점에서 이제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누가 이제 민주당 인사를 물어보면은 만약에 그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서 아직 임명 안 한 걸 갖고 탄핵하겠다? 그거는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상설 특검이 지연되는 거는 예. 시한을 정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예. 나도 개혁신당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요거까지 한 이틀 보겠다는 거거든요. 본회의 통과되고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관 3명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하지 않으면 근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어떤 기준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이거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공론의 장에서 만들면은 예. 사실 개혁신당은 탄핵에 동참할 수 있는 건데 예. 아직 저도 개혁신당 의원들과 얘기를 안 해봤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는 또 이런 논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150석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하는 건데 예. 뭐 어차피 탄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개혁신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할지 동참하지 않을지는 아직 뭘 써가지고 정하지 온지 봐야죠. 뭘 써가지고 온지. 그래서 예. 예방적 탄핵이면 약간 좀 골치 아프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아서 그거를 탄핵 사유로 들고 오면요. 안 한다 그러니까 시점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면은 그것도 논란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아까 그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딱 시한이 있잖아요. 예. 31일 지나서도 30일 전에 이제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는 탄핵에 동참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준석 의원 보기에 그러면 민주당이 좀 탄핵이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좀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남용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 심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집중해야 되는데 앞에 보면 이제 검사 탄핵 같은 것도 민주당에서 해놓고 결국 그 대리인도 안 정해가지고 이제 기일날 준비 기일날 못 나타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탄핵을 해놓으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변호사 붙이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좀 절차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물론 협박조로 이제 앞서서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뭐 국무위원 5명을 탄핵시켜가지고 국무위원을 회의를 못 열게 하고 그래서 거부권 못 쓰게 한다. 거부권 못 쓰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다가 아닙니다. 저도 거부권 쓰는 거 항상 비판해 왔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국무회의도 못 열고 내각이 마비돼 버리면은 탄핵 때까지 대선 치를 때까지 최소 4달 정도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무회의도 못 여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 수사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둘 다 안 받는다는 거고 오늘도 이제 공수처 출두 안 한다는 거거든요. 지연 전략을 쓰는 거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망상계엄을 할 때부터 세계관 자체가 이제 특이한 거니까요. 그걸 우리가 뭐 짐작하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는 영광스럽게도 이제 변호인을 국선으로 이제 지정받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선거법. 근데 그것도 참 당황스러운데 대통령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대통령 어디 사는지 주소 다 알거든요. 제가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 대학생들이나 뭐 누가 낚시성으로 팬클럽 신청 보낸 우편물은 받아들이고 그거는 송달 안 받는다. 그냥
웃겨 죽겠습니다 그냥. 그냥 지원 전략을 쓰고 있다 뭐 이런 평가신데. 그러니까 이건 그 제가 얘기하지만 회초리로 맞을 거를 이제 곤장으로 맞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더 본인한테 화가 돼도 돌아올 거란 그런 의미인 거죠? 이미 더 입을 화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 그대로 진짜 회초리를 곤장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됐어요. 네. 그건 어떻게 봐요? 권영세 의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참 난감한 게 요즘 저한테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제가 그분 인격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그분의 위치를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후자가 맞지 않을까요? 권영세 의원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쫙 줄 세워놓고 하면은 수음이한가 매겼을 때 상위 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인격이나 아니면은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건 지금 상황에서 이분에게 본인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아니면 창의력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 열려 있는 옵션들이 있느냐? 없다. 그건 왜죠? 지금 여기서 탄핵 반대 스탠스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은 그게 본인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 그럼 결국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건데 그럼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국민의힘에 달라질 게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옳고 그름을 강제하는데요. 당신들이 옳은 길로 가야지. 저도 정치인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을 끊어내면 죽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정권이 5년이라고 하면요. 1년 차에는 이제 내부 정리 속가내기를 하고 2, 3년 차에 이제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은 해먹을 걸 해먹고 그 다음에 그 4년 차, 5년 차에 이제 다시 그 개복 수술했던 걸 다시 덮어놓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마무리하고 이래야 이제 사실 정권이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데 지금 2, 3년 차라 가지고 다 해집어놨는데 이걸 닫지도 못하고 지금 갑자기 탄핵 맞으면은 잘 보세요. 지금 군에서 이제 뭐 계엄 때문에 먼저 내란죄 수사하면서 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보면 다 공범이잖아요. 어떻게 팍팍팍 튀는지 다 보이잖아요. 김병주 의원한테 가가지고 저만 살려주십시오. 얘기 다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권이 내일 갑자기 탁 무너진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 뭐 하다못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자기가 문제 있는 일을 지시받아서 했든 뭐 했든 했다 그러면요. 팍팍팍 다 튀어가지고 이제 저 의원이 시켰어요. 이 의원이 시켰어요. 이게 제가 엄석대 윤석열 대통령 많이 얘기했는데요. 엄석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엄석대 우선 두들겨 패고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탄핵을 맞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엄석대 이것도 시켰어요, 저것도 시켰어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엄석대 작은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최대한 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적어도 뚜껑 닫고 이렇게 할 기회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열리면 출마하죠. 1월 31일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그 확률은 높겠죠. 저는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보는 게 지금 뭐 노상원 사령관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얘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저는 제가 대선 출마하고 안 하고는 정말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야? 지금 대통령이 1월 30일 전에라도 1월 달에라도 하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이 혼란이 하루라도 길어지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정치적 뭐 그거는 저는 5년 뒤 나가면 되죠. 나가고 싶어도. 그런데 이건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이런 상태에 계속 존재하는 거는 진짜 경제적으로도 국민들한테 이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다. 저는 그래서 즉각 물러나라 그냥. 탄핵 심판 기다려서 뭐하냐 이거. 100% 탄핵이고 그 지금 회초리를 맞을 거 나중에 곤장 맞을 거고. 저는 진짜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보면. 당위의 측면에서 이제 즉각 물러나라는 얘기인데 현실의 측면에서 대통령이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1월 달에? 저는 염치가 있으면요. 지금 제발 물러나야 되고요. 이분이 이제 뭐 아무리 이런 지상파 방송이나 정상적인 뭐 아침 라디오 이런 거 안 들으니까
누가 대형 스피커 사가지고 그 집 앞에다 크게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좀 강제로 그 유튜브의 세계에서 그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은 게 대통령 구글 계정의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거예요. 지금 켜면은 첫 화면에 아마 이런 거 뜰 거예요. 1번 영상 트럼프가 곧 구하러 온다. 2번 부정선거 내일은 이제 밝혀질 것. 3번 거기에 빨간 모자 쓴 아저씨 나와가지고 대통령 힘내세요 이러고 있을 거고. 그래요. 예. 알고리즘 다 망가져가지고 세상을 보는 창 자체가 망가졌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뜻있는 시민들 있으시면요 한남동 일대를 네. 지향성 스피커로 도배해가지고 강제로 아침부터 SBS, MBC, KBS 라디오 다 들려주고 예. 저녁 뉴스도 강제로 다 들려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로.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 대통령이 자진하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1월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니, 빨리 그럼 그런데. 빨리 체포해가지고 네. 그 KBS만 나오는 곳에 보내드려가지고 그거라도 보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가정적 상황이지만 이준석 의원은 출마할 것 같고 그죠? 지금 아니에요? 상황 그래 보입니다. 예? 예?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그렇잖아요. 예. 출마할 것 같고 얼마 전에 보니까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냐. 요거는 누가 쓰레기차고 누구 분뇨차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알 것 같은데. 전국이 쓰레기장이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쓰레기차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분뇨차는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게 맞는데 예. 그거는 재판 지연 전술이 너무 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해가지고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죄하고 이 사람을 대신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그게 재판에도 영향을 주느냐는 또 학자들만 좀 다르긴 하지만은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걸 시간을 지연해가지고 내가 2심, 3심 판단을 안 받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뭐 그 재판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것 또한 원래 그 대통령의 형사부소특권이라는 거는 임기 중에 아무나 가서 고소고발 남발해가지고 직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될까봐 그걸 막으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자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반헌법적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해를 안 받으려면은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있으면 조기 대선인데 나는 떳떳하니까 나 빨리 재판 받게 해주세요라고 가가지고 오히려 시위해야죠. 빨리 털어달라. 나의 네. 이 저 그렇죠. 명예를.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친환경 전기차라고 했는데 네. 이거 옛날에 당대표 선거 나갈 때도 얘기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근데 그때 전기차는 실패했는데? 왜요? 당대표 됐잖아요. 아, 됐는데 금방 나왔잖아요. 그거는 쓰레기차가 밀고 간 거고. 그건 그래요? 쓰레기차가 치고 간 거고 그거는요. 예. 그거는 예. 본인은 왜 친환경 전기차예요? 저는 얼마나 깨끗하게 정치해왔습니까? 예. 제가 뭐 재판 지원하려고 했습니까? 예. 전 살면서 기소도 안 돼본 사람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떳떳하게 제가 예. 한 차원 격조 높은 예.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아직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아직 많이 팔리는데. 전기차가 주가 되는 미래는 옵니다. 그리고 꼭 예. 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내가 당선된다. 난 아직 젊다. 이 얘기군요. 꼭 옵니다. 그 세상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동탄 모델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 네. 정말요? 3자 구도로?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게 그 양자 구도로 가가지고 그 가는 것보다 확률이 높죠. 제가 동탄 왜요? 선거 치를 때도 그때 보면은 제가 한 처음에 시작할 때 20% 정도 그리고 그 국민의힘 후보가 한 20% 정도 예.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40% 정도 나오는 상황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나머지 20%는 관망하고 있는 유동적인 국민들이 예. 아주 선거를 세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예. 3자 구도에서 그런 분들의 합리적인 표를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유리하지. 예. 이거 제가 봤을 때 동탄에서도 제가 무리하게 뭐 정치적 수를 더 가지고 단일화하자 그러고 1대1 했으면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표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근데 네. 의원님 동탄은 아무래도 네. 노년층 유권자가 적고 네. 젊은층 유권자가 많으니까 의원님의 그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대선은 전국 선거잖아요. 네. 잘못하면 표 나올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대구에서도 안 나오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광주에서도 안 나오고.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네. 지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뻔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국민의힘 후보는 예. 지난 탄핵 대선 때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예.
나중에 가서 이러다 안철수한테 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굉장히 강경 오른쪽 노선을 들고 가가지고 24% 정도 표를 사수하겠다 나섰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 그 경향성과 같이 가가지고는 제 스스로가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또는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절대 없다?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정치는 생물인데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국민의힘에서 제가 봐도 그 개혁적인 인물 정말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뚫었지? 하는 정도가 나올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은 누구? 예를 들면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네. 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전부 다 위장한 사람들이고 거기다 결정적인 안 나타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는 지금 뭐 누가 봤을 때 누가 개혁자 예를 들어요. 우리 상욱이 형님. 아 김상욱 의원? 우리 김상욱 의원 대선 나와가지고 되면요. 그럼 제가 상욱이 형이랑 만나가지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일정을. 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아 상욱이 형님만큼 이번 국면에서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되면은 안 됩니까 단일화? 제가 아는 원래 오 시장님의 개혁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홍 시장님의 할 말하는 그런 노선 그런 게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탄핵 관련한 스탠스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뭐 경선을 앞두고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두 분이 좀 오른쪽에 너무 소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되면요? 그분은 뭐 평가 안 하겠습니다. 왜요? 그분은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그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노래 가사의 뒤가 뭔지 다 알거든요. 아 싸이신 노래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후보가 될 리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아니 뭐 되면 놀랍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가려고 했던 방향성 자체는 저는 옳았다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걸 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용이 된다면. 그런 노래는 없지만 하여튼 용이 된다면은 그러면 뭐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오, 어쨌든 방향성 맞으니까 후보가 되면 얘기는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노래 가사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나 완전 용됐어가 나오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젊은 고수 모셨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가까이에서 받고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탄핵 심판, 뭐 수사 하나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심리일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묘사할 때 했던 말들 있잖아요. 돈키호테, 벌거숭이 임금님, 그다음에 엄석대. 이거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돈키호테적인 걸 먼저 보자면요. 이분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 자체가 좀 왜곡돼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평화롭게 돌아가는 풍차를 보고 저 괴물이네 이러잖아요. 거인이네 이러잖아요. 저거를 쓰러뜨려야겠다. 이번에도 그런 거죠. 사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대중과 많이 다른 것이고 이분이 MBC 보겠습니까? 이번 유튜브에서 그 왜곡된 세계관으로 지금까지 접해진 정보들 오늘까지도 아마 그런 거 보시면서 판단하시니까 국민들이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외에 이제 뭐 벌거숭이 임금님은 주변에서 아이고 잘한다. 사실은 벌거숭이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이고요. 엄석대는 이제 거기서 횡포를 부리면서 이 질서에 편입 안 되면은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란 여당에서도 이거를 도저히 이제 뭐 컨트롤하고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엄석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나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 엄석대 질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총체적 난국인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탄핵된 이후에 서서히 미몽에서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내가 이제 주변에 사람도 하나씩 떠나고 나만 남고 이러면 우리 옛날에 제가 참 윤석열 대통령 그 히틀러에 비유하면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그 히틀러 묘사한 영화가 있어요. 마지막에 베를린이 함락되기 전에 자기 머릿속에는 여기 군대도 있고 저기 군대도 있었는데 마지막엔 다 군대가 그냥 서류상의 군대였고 없는 게 알려지니까 막 화내고 주변에다가 막 뭐라 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아마 그 정도의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제 뭐 그 변호를 한다는 석동현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비상계엄 하나로 탄핵을 하고 수사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윤 대통령과 뭐 만나서 소통을 한다고 하는 석 변호사인데 네. 윤 대통령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원래 법을 다루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기소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 했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자, 당장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당수에 대해서 제1야당의 당수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은 이와 비슷하냐? 따지고 보면은 뭐 초밥을 먹었니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럼 내란이 이 계엄이 훨씬 덜 중한 것이냐? 선거법이나 아니면 초밥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악인으로 묘사하고 이렇게 했던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었는데 지금 뭐 이런 거 갖고 이러냐 이렇게 나오면은 경중이 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어가지고 초밥만 보고도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뭐 역치가 다르겠죠. 근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보여준 역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바라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들, 아니면 수사할 때 했던 잣대들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내란 상황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한다고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보는 인식이 과연 그게 공평한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다른 세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목적을 갖고 이걸 했다라고 그러니까 애국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 돈키호테적 발상이거든요. 멀쩡한 풍차보고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선관이나 아니면 이런 곳을 들이치겠다고 생각하는 거나 망상이거든요, 그냥. 그 망상 하에서 아직까지 행동이 목적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서히 미몽에서 깨어날 거고요. 저도 석동현 변호사 사석에서 뵌 적 있고 하지만은 석동현 변호사님도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또 열정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클 것 같습니다. 아니,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 얘기를 할 때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쨌든 수사는 피해보겠다 뭐 이런 심리일까요? 어떤 심리일까요? 아무래도 예. 뭐 일반적인 형사소송이나 이런 것에서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렇게 수사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런 걸 수사 당국이 편의를 좀 봐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어쨌든 판단을 통해 가지고 헌정질서 중단이 빨리 끝나야 되는 것도 당연히 대한민국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혐의를 놓고 증거인멸이나 여러 가지 말맞추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공이 중요한데 어느 것 하나를 우선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도 보면은 사실 수사가 늦어진다면은 하나씩 말맞추기 하면서 진실에 근접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올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석동현 변호사가 하는 입장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공수처에서 내일 원래 소환에 응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나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전모가 밝혀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 정도만 남아 있으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이제 처리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공수처 갔다가 특검 갔다가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한 번만 가겠다. 이런 인식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요.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 하나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하고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를 수사 안 하면은 나머지 관계를 캐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에 그러면은요, 아예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화끈하게 동의를 해주던지요. 국민의힘이 화끈하게 동의해주면은 국민들이 그래. 그럼 한 2주 뒤에 특검이 이제 들어서가지고 2, 3주 뒤에 특검이 들어서가지고 부른다 그러면 그때 가도 되겠네 이런 인식일 텐데 지금 특검은 또 권한대행이 뭐 거부권을 쓸지 안 쓸지 어떤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특검으로 넘기자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 저렇게 얘기할 거면요 특검에 찬성하겠다. 지금 수사기관이 여러 곳에 있어가지고 좀 나도 어디 나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특검으로 국회에 정리해주면은 거기에 내가 바로 나가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러면은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특검도 싫어, 공수처도 나가기 싫어 이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화만 나죠. 아니, 처음에 수사기관 여러 군데서 그 소환 요구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석 변호사가. 너무 여러 군데서 부르니까 그렇다라고 했는데 공수처로 일원화가 된 다음에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가겠다 뭐 이런 심리일까요? 저는 그것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을 차라리 받겠다라고 선언하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 그냥 가기 싫어요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리가 된데도 안 나가겠다. 이런 네. 목리부리기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 이 수사의 절차라든지 우리가 생각해봐가지고 만약에 다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때 공수처장이나 아니면 특별검사로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 검사 시켜가지고 맨날 브리핑하고 맨날 불러다가 이렇게 망신 주게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수사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니 일각에서 뭐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이 구성이 안 돼서 그렇다. 구성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에 대해서 외신에서 한번 평가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사실 그들이 어떻게 영어로 번역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꼴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사실 괜히 그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분이 살아온 그냥 삶이 그냥 평가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법조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뭐 누구 임명한 사람들도 있고 이럴 텐데 이럴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 이분이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탄핵 심판에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지금 변호사 구하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뭐 훌륭한 변호사들은 내가 법률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전략을 좀 의뢰인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국민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성격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이 청개구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내가 뭘 하자 그러면은 그건 아니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근데 불명예는 또 이제 대리하는 변호사가 다 나중에 쥐게 되는 상황. 너는 변호를 왜 이렇게 한 거야? 사실은 의뢰인이 말 안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라도 이분 변호하는 거는 굉장히 두 번, 세 번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석동현 변호사가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당당히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어쩌면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닿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네. 변호사 본인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일 텐데 이게 나는 변호인 선임되는 건 아니고 그냥 변호인단에 안 들어간다 그래요. 대리인격으로 말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실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도 야 이거 대리해봤자 내 말 듣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석 변호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석 변호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기자들에게 장외 여론전일까요? 지지층 결집일까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그다지 논리적인 그런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만약에 이 자리에 특별검사 아니면 공수처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그때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한 사람을 망신 주기의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면서 수사하고 했던 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국민의 공감을 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이제 탄핵 심판 서류 하도 안 받으니까 헌재가 어제 그냥 심리에 착수하겠다,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 차질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참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 한번 썼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행위 때문에 앞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행위가 여기저기 전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재판 회피 전략, 탄핵 심판 회피 전략에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같이 뉴스에 보도된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변호인 선임 안 할 거면 국선 변호인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사실 반헌법적인 대통령의 퇴임 또는 탄핵 이후에는 저는 그 다음에는 적어도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그런 다음 지도자가 서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동이 길어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런 헌법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소추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까지 의미하는 거냐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은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절차를 지연시켜가지고 본인의 피선거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도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그런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다.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법을 잘 아는 법률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잘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의심을 자꾸 사는 겁니다. 좀 이제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재판하시면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인을 많이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몇 번째 산지 온 국민이 알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거소가 어딘지 다 알고 있고요. 의원회관 주소 어딘지 다 알고 있는데 송달 거부 이런 거는 솔직히 그런 방어권의 영역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기술적인 어떤 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구인 체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들 예.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라, 여야 합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께서 본인도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판단할 그런 권한이 있지만은 지금 국민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계엄 그리고 그에 따른 탄핵이 사실상 너무나도 분개할 만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연말인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예약도 취소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워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나라가 유례 없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께서 여러 가지 본인도 관료로 살아오셨으니까 원칙이 있으시겠지만은 지금은 대전제로 이 혼란을 빨리 종식시킨다라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판단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9명 체제로 빨리 완성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큰 리스크 없이 왜냐하면 6명으로 진행하다 보면요. 사실 6분의 헌법재판관 중에 갑자기 어떤 의료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불안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9명을 채워가지고 그런 안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다른 고민이 많으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국회 몫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지금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한 권한대행이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네.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소수 해석에 가까운 이런 조항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절차를 지연시킨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재판이나 이런 절차를 지연시켜가지고 시간을 벌겠다는 그 의도에서 저는 별로 얻을 게 없어 보여요. 이게 지연되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 내란을 옹호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냐 의심사면요. 그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더 크게 회초리 맞습니다. 회초리로 맞을 거 곤장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빨리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아까 특검 받아야 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최상병 특검법부터 시작된 이 특검법 논란은요. 여야가 합의를 처리하는 게 맞으나 최상병 특검법마저도 여당은 합의 의지가 없었는데 직접적으로 여당 관계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종용하시는 거는 한덕수 총리님께서 좀 과하시다.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예, 합의가 안 될 걸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좀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떠세요? 와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나쁜 상황 2개 중에 뭘 골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을 통해서 또 다른 총리에 대한 탄핵을 통해 가지고 대외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과 지금 결국에는 이 모든 절차가 지연돼서 우리가 없는 피해 중에서 어떤 게 더 낫냐. 사실 둘 다 최악이죠.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저는 더 이상 절차가 지연되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든 뭐든 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야권에서는 힘을 합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진행이 빨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 혼란을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아니 지금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해도 뭐 본회의 보고도 해야 되고 표결까지 시간도 있고 이틀 걸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포가 됐든 거부권이 됐든 그 행사 시한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빨리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님이 12월 30일이라는 시한을 이제 제시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야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탄핵이란 게 저희가 이게 뭐냐면 예방적 탄핵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가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탄핵하겠다는 약간 어차피 나중에 탄핵 심판 가면 그건 기각되거든요. 근데 탄핵 사유에 그걸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상설 특검에 관한 내용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기술적으로는 말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약권에 저희가 상의해 볼 텐데요. 그래서 상설 특검이 지명돼도 임명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은 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덕수 총리가 이럴 것 같으니까 예방적 탄핵한다는 약간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앞쪽으로 정리가 되면은 아마 개혁신당에서는 동참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가 뭐 특검법에 대해서 이걸 공포하지 않으면 개혁신당은 어쨌든 범야권 차원에서 탄핵을 하는 거에 상설 특검에 대해서 상설 특검으로 이유가 간다면 네. 왜냐면 그건 이미 하셔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법에도 하라고 돼 있고. 그런데 12월 31일까지는 어쨌든 거부권 시한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데 기다리고 안 할 것 같으니까 예방적 탄핵하겠다는 사실 그거는 뭘 쓸지가 애매합니다. 그거를 거기다. 그래서 저는 전자에 대한 거로 진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다는 아니죠. 어쨌든 이게 저는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데 보면은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거야 가지고 이제 먼저 형사적 조치에 들어가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지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서 나는 사실 한덕수 총리 나중에 나는 사실 할 거였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저도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제 마음에 따라서는 빨리 뭐든지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제 이성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빨리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한 권한 대행이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최성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는 상황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래도 거부권 시한은 어차피 도래하고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설마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국민의힘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이런 태도나 지금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매를 번다 벌어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은 그냥 반농담조로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시간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들고 나올 수 있는 논리는 우리보다 쟤네가 더 나빠요 이런 거 하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상황 속에서 과연 상대 지도자에게 뭘 갖다 붙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없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선명하게 먼저 얘기해놓고 그다음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해요. 이제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했느니 아니면 초밥을 먹었느니 이런 거 지적해도 아무 의미 없다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정책을 잘못했니 25만 원 주는 게 잘못됐니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는 내란을 저질렀다. 그럼 내란보다 중죄가 있느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빨리 인식을 바로 하기 바랍니다. 오늘 비대위원장에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바뀌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권영세 의원 정도면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고 신사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주류 윤핵관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다른 결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권영세 의원도 지금 굉장히 조기에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무너진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아직까지는 대중이 권영세 의원의 입장을 기다리면서 한 하루 이틀은 기다려주겠지만은 정작 이제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또 친윤계 또는 윤핵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이게 새로운 지도자지만 바로 그 기대치가 식어버리는 상황이 나올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가 없다, 국민의힘에서. 그럼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되고 비대위 체제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과와 반성은 제 생각에 행동과 함께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건 내란 특검 같은 거는요. 지금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롯데리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특검이나 이런 거에 의지를 국민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게 사실 뭉개지거나 아니면은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와 반성은 실제 이런 특검을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말로만 사과하면 뭐합니까 지금.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 좀 한다고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지금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꽤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까?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예. 근데 꽤 있어요인데 그 다음에 그럼 야 그런다고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냐 뭐 약간 그런 식의 자포자기성 발언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도 바뀌는 거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거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의원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적어도 우리 지역구에 대표하는 국민들도 있고 우리가 국민들의 관점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걸 우리가 해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여기 넣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 그 얘기만 합니다, 저는. 아니,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힘 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좀 표출이 됐잖아요. 뭐 네. 친한 사이에도 있었고, 영남권 의원들하고 수도권 의원들, 뭐 초재선 다 좀 목소리가 달랐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하나의 당으로 볼 수가 있을 거냐,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걸 이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면 개 중에 중진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정 능력이 괜찮다? 있는 분인데 네, 네. 이걸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이나 다른 네. 목소리를 조정하기 왜냐하면 힘들다. 이게 지금 네. 의견의 대립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햄버거를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이런 거면 둘 다 먹자 이런 조율이 가능한데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저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특검을 받아가지고 내란 특검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의 행적 같은 것들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왜 뭐 그런 어떤 우리가 뭐 나오지만 원내대표는 그런 문자를 보냈고 이러냐들도 관심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에 휩싸이게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선호의 문제. 나는 피자 먹을래, 나는 햄버거 먹을래 이걸로 싸우고 있으면은 그래 차라리 짜장면 먹자 이렇게 중재안을 내든지 뭐 가능한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중재가 거의 어렵죠. 한동훈 체제가 해체된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네. 입장에서는 나름의 고심이 있었겠지만은 너무 박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총선 때도 비대위원장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서는 척하다가 이제 눈밭에서 90도 인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수그리고 이런 게 계속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계엄 해제하는데 주도력을 발휘할 때는 굉장히 좋은 첫 스텝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이 사태에서 마찬가지로 사심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고 이러면은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그 다음 정치 행보가 불안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국민들한테 가서 내가 한덕수 총리랑 무슨 한한 체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소통령과 해보겠다 이런 사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민들이 경중을 군 못하니 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나라가 내란의 위기에서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총리랑 서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아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가는 걸 보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 장면 보고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 그런 여당 지도자로 있기는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한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앞으로? 본인이 정치에 뛰어든 지 딱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총선 대패, 그다음에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 때의 여당 대표 이래서 실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정치에서 빠지면은 다시는 자신에게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은 되든 안 되든 역할을 해보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인지상정이긴 한데 아마 그 길에 어떤 분들이 같이 동참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출마하십니까? 하게 되면? 저는 제가 뭐 나이 제한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가십성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나이 이제 드신다고 나오던데요. 내년 3월 되면? 현재 절차가 1월 30일 정도 전에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는 출마 못 합니다. 60일인데 대선이기 때문에 제 생일이 3월 31일인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많은 새로운 것들이 보도되고 그리고 또 워낙 그게 내용이 충격적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1월 31일이 되기 전에 하야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내란이 발생한 직후에 하야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저 개인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늦게 가서 제가 뭐 대선 출마하고 싶어서 뭐 전혀 없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언제나 좀 마음이 다잡아지시면 즉시 하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 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집니다. 저는.
아니 빨리 해결되면 좋기는 한데 네. 출마 가능한 나이가 되시면은 하십니까? 아, 저는 또 5년 뒤에 나가도 되고 저는 저의 문제는 완전 네. 차치하고요. 지금 네. 저는 요즘 산업부 뉴스 보면서 놀라는 게요. 네. 아니 뭐 여수의 석유화학 기업이 막 어렵다고 하고 우리가 언제 포스코가 어려울 걸 예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쇳물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1등 할 거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는 방탄한다고 지금 송달 거부하고 누구는 탄핵 심판 안 간다고 지금 문고를 잠그고 지금 우체부 밖에 세워놓고 있고. 아니, 답답한 상황이죠. 황당한 겁니다, 이게 정치가 황당한 지금. 상황이죠. 네. 아니,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네. 개혁신당 그 허은하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던 게 뭐 표면적으로는 인사 문제인데 그게 조기 대선 출마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얘기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도 저희가 한 적이 없고요. 네. 그건 아마 개혁신당의 내분을 획책하려고 하는 호사가들이 이제 지라시 형태로 돌리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저는 허은하 대표랑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느냐 경선에 참여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는 합당 반대파의 독자파기 때문에 네. 제가 동탄 출마할 때도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뭐 단일화 제안이라도 했겠죠. 근데 저는 동탄 출마 때도 제가 동탄 주민들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오롯이 가가지고 올곧게 가가지고 저는 삼자구대 붙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제가 만약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면은 이번에도 저는 덩어리즘이 저는 새로움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선거를 치러서 승부를 할 것이지 그 국민의힘과 뭐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선거를 치른다? 글쎄요. 그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사리사욕을 네. 앞세우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바로 국민들에게 배척됐던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절박하고 다급하고 그리고 분노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걸 정치인들이 꼭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